변호사님, 그 채무자들이 빚지고 나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? 채무자들이 빚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 많죠. 많은데 일단 후회를 안 하세요. 후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왜요? 이 얘기하면 또 채권자분들이 또 엄청 비난하실 것 같은데, 채무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계층은 이제 별로 후회하지 않는 계층도 있다. 제가 만난 채무자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예를 들면요, 2030 세대인데 젊은 세대예요. 근데 뭐 특별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뭐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. 모아놓은 것도 없잖아요. 그냥 대출 받아서 요거 날렸다 이거잖아요. 요거는 이제 회생 채무 조정이든 뭐 워크아웃이든 하고 채무는 정리하면 그만이니까,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. 월급 받고 돈 벌기는 틀렸다, 주식이든 코인이든 뭔가 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, 이분들이 빚지고 후회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후회를 하긴 하는데 괴로워하시긴 하는데, 다른 계층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게 100이라면 이 계층에서 후회하는 건 한 30, 40 정도다. 상대적으로 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. 20, 30대라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. 20, 30대라 하더라도 내가 모은 돈을 날렸다거나 또는 생활비나 부득이한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돌려막기만 계속했다, 이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크죠. 후회되는 것도 많고. 왜냐하면 그 돌려막기 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해요. 채무자들 보면 후회도 많으시죠. 근데 단기간에 한번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날렸다,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 괴로움의 크기가 좀 작죠. 보통 채무자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 뭐 한 두세 개 보고 와서 물어봐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, 주식 코인 날렸는데 젊다 그럼 어때요? 그러면 유튜브를 거의 논문처럼 분석을 하고 오시죠. 뭐 싹 보시고. 맞아, 영상 한 500개 보시고 막 대학 논문 쓰듯이 막 이거를 막 과제하듯이 다 연구해가지고 계산 다 해가지고 계산기 다 쳐가지고 가져온다고요.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왔던 채무자인데 20대인데 코인으로 날렸어. 해외 선물로 다 날렸는데 프리랜서 소득 딱 150만 원만 만들어 와서 엑셀 차트를 이만큼 만들어 왔어. 내가 한 달에 지출하는 사업상 비용이 이만큼 있다 이거지. 그걸 월별로 다 정리해서 들고 왔더라고요. 아니 그거 보면서 느낀 게, 그거 그렇게 정리할 정성이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조금 더 변제해 주시지. 어차피 맞아요. 자기가 빌린 돈인데 그걸 다 정리해 와서, 그럼 150이니까 1인 생계비 그 당시에 125만 원이었으니까 땀 빼면 다 25만 변제하면 되겠네요.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많은데, 코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차트를 보고 주식은 재무제표 이런 걸 보시니까 산수적인 수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, 재판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. 코인으로 단기간에 돈 다 날려놓고 도박처럼 다 날려놓고 사지 멀쩡한 20대가 150만 원에 경비 딱 계산 다 해와서 다 해주세요, 전부 반영해서 한 달에 변제금 10만 원 낼게요, 이러면 법원에서 안 해주지. 아예 기각을 시켜버리거나 1인 생계비를 대폭 깎아서 변제금을 확 늘리거나 60개월 풀 변제한 다음에 조건부인가 달아버리거나,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계층은 좀 후회가 작고 좀 계산적으로 좀 정리해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,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. 그런 분들을 종종 때로는 자주 봤었다,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면 변호사님, 반대로 좀 빚지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? 자, 빚지고 나서 후회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장사가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 많이 하시거든요.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내가 연매출이 한 2, 3억 나온단 말이야. 한 달에 차포 떼도 1000만 원씩 남는 분이야. 그러면 1000만 원 내가 매달 남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10억짜리 연끌을 해도 한 달에 이자 300만 내면 됐잖아요. 옛날에는 1000만 원 벌어서 300 내고 700 남으니까 뭐 내가 500만 원 생활비 쓰고 200원 모으고 이제 전략을 짜신다고요.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 300 내던 게 600으로 올라가고,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지출하는 이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, 이것까지는 다들 계산을 하시거든요. 돈을 빌릴 때 내가 지금 이자를 300 내는데 이게 600까지 늘어나도 뭐 그 정도는 내가 좀 더 일하고 좀 적겠으면 커버할 수 있지, 요거까지는 계산을 하셔. 근데 요 반대쪽에 있는 내 수입이 적어진다, 이거는 대부분 계산을 못하고 계시다가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지금까지 설명은 1000만 원이 계속 남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, 근데 고금리가 되거나 경기가 힘들어지면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. 물건 살 것도 안 사고 사 먹을 것도 안 먹고 놀러 갈 것도 안 가고 차 바꿀 것도 안 바꾸고 보험 들 것도 안 들고, 이렇게 되니까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. 고정비는 유지되어 있는데 매출이 20, 30%만 줄어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. 오히려 적자가 난다니까요.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올 줄 알고 계산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200밖에 없는 거야. 근데 나가는 이자는 한 달에 6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한 달에 200 들어오니까 생활비도 모자란 거예요. 이제는 연끌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식, 코인, 토토 이런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. 예를 들어 코인 해외 선물을 하는데 내가 내 영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남긴다 이러면
그러면 코인으로 한 달에 3천만 원 날려도 하루 이틀 앓고 바로 일어난다고요. 그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한 달에 1,000만 원 버니까 뭐 3천 날렸지만 두세 달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벌면 되지. 막상 힘들어지고 내 매출이 확 줄어들고 한 달에 200밖에 못 버는 사태가 돼버리면 이제 날린 3천만 원도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. 그 3천 모으기도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영업이 계속 잘 되겠지, 장사가 잘 되겠지,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죠. 그럼 변호사님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? 또 있죠. 무의미한 돌려막기를 오랫동안 하신 것도 많이 후회를 하시죠. 이건 제가 봐도 제일 안타까운 사안인데, 그 돌려막기 아시잖아요. 카드론 땡겨서 저축은행 갚아주고 다른 거 빌려서 저축은행 변제하고 맞아요. 나중에 하다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어지면 어떡해. 그때 카드 깡도 하죠. 이제 내 카드 들고 친척 사업장 가서 카드 결제해서 거래대금 나오면 들고 와서 그걸로 카드값 다시 갚고, 이제 이 돌려막기 상태에 빠지면 이걸 몇 년을 하신단 말이죠. 사람들이 왜 그 돌려막기를 3년 4년씩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? 이거 생각해 봤어요? 어떻게든 연체 안 시키고 버틸려고. 그렇죠. 맞아요. 연체 안 시키고 어떻게든 자기가 빌린 돈 다 갚으려고. 그게 약간 관성이 생겨버리거든요. 그렇게 돌려막으면.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돌려막기란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. 이미 금리가 막 12%, 20% 이렇게 돼버리면 빌린 돈이 내가 5천이다, 1억이다 이러면 돈 벌어서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12%, 20% 금리를 그걸 어떻게 다 변제를 할 거예요? 변제가 되지가 않는다니까. 계산상 맞지가 않아요. 소득이 300만 원이고 배우자가 200 벌면 한 달에 500을 버는데, 지금 애 있고 이러면 한 달에 생활비만 500을 써야 되는데 카드값, 이자, 뭐 원리금 준동 상환 이런 것도 500만 원 내라 하니까 뭐 계산을 어떻게 해봐도 이게 모자란 거야.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이상 돌려막을 때도 없고 돈은 계속 커지는 거지. 근데 채무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관성이 생기는 거지. 돌려막다 보면 가던 길로 계속 가신다 이런 느낌? 자기도 돌려막기를 해서 채무를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그걸 이미 알고 있어. 근데 판단 능력이 없어서 채무 탕감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낸다 그런 느낌? 돌려막기에 빠지신 분들은 보면 전반적으로 사람이 좀 어둡잖아요. 맞죠? 맞아요. 막 단기간에 바짝 뭐 대출 땡겨서 했다가 날리고 온 사람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은데 3, 4년 동안 오랫동안 돌려막은 사람들은 많이 어두워요. 많이 가라앉아 있고 기운도. 관성에 그냥 계속 힘들게 돌려막기 하시는 거죠. 나중에 안 되면 엄마 돈 빌리고 뭐 형제 돈 빌리고 친구 돈 빌려가지고 근데도 내 의무는 다 해야 되니까 갚기는 힘들게 갚는다.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낸다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이 많아요. 그래서 보면 되게 안타깝죠. 이런 분들은. 이렇게 돌려막기 하시다가 어느 날 다른 채무자 친구나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워크아웃이든 회생파상이든 해서 채무를 다 탕감받았다는 거야.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지.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거죠. 그제서야 이제 돌려막기 하신 걸 후회하시는 거죠. 아, 이거 그냥 2, 3년 전에 그때 답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회생파산 바로 알아보고 신청했으면 다 탕감받고 끝났을 건데 아무 의미 없이 그 2, 3년 계속 돌려막고 채무는 줄어들지도 않고 나만 계속 마음고생하고 애들한테 해줄 것도 못 해줬구나. 그때 가서 후회를 하시는 거죠.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? 공통점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빌린 돈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거. 이자 한 푼도 늦지 않고 내가 다 변제하겠다. 절대 연체 안 시키겠다. 이런 분들이지. 좀 모순적인 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지.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단기간에 땡겨서 날리고 별로 후회 안 하는 이런 캐릭터들은, 유튜브 보고 계산 다 해서 오는 이런 캐릭터들은 날리자마자 탕감하니까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후회의 기간이 짧다니까요. 돌려막기 3, 4년 하시는 분들은 누적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으세요. 그 사이에 또 뭐 가족 간에 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누적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죠. 더 연체 안 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오히려 변제 더 많이 하고 채무는 더 커져가지고 더 고통 겪고 뒤에 와서 탕감하러 오는, 결과에 있어서는 약간 모순이 되는 그런 일이 있죠. 변호사님 또 있을까요? 후회하시는 분들이? 웬만한 건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채무자들이 제일 원통해하고 후회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실하게 모았다가 한 방에 다 날린 사람들, 이런 분들도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. 뭐 감이 오시죠? 무슨 얘기인지. 아까 20, 30대 한 방 땡겨서 한 방 날렸다 이런 사람은 뭐 성실하게 모은 게 아니야. 어디 뭐 아무 데나 취업해가지고 취업만 하면 이제 청년들한테 뭐 신용대출 3, 4천 내주잖아요. 그거 받아서 한 방에 날렸으니까 어차피 원래 내 돈도 아니었고 뭐 안 갚으면 그만이야 그런 마음도 있긴 하고, 변제율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탕감 다 받아도 아직 20대야. 그거 채무 탕감 다 끝나도 개인회생 3년 다 끝나도 아직 31야.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아. 뭐라도 할 수 있어. 새로 돈 벌고 시작하는 시간도 많이 있고. 그리고 아닌 말로 20, 30대 젊을 때 누구나 한번 삽질은 하잖아요. 누구나 한두 번 삽질하고 인생을 뭐 2, 3년 돌아가는 시기는 누구한테나 있잖아.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 한번 벌어진 거고. 근데 반대로 40, 50대인데 예금도 2, 3억이 있고 집 아파트도 뭐 3, 4억짜리가 하나 있으셔. 주식 코인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뜬다 하니까 남들 올랐다 하니까 죽도록 일해서 3, 4억 벌었는데 친구가 뭐 투자해서 1억 쉽게 벌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안 하다가 끝물에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재미 약간 보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금 3, 4억에 아파트 저당 잡고만 다 날리는 거죠. 이분들의 정신적 타격감은 아까 그 젊은 친구들이랑 다르죠. 이분들은
왜냐하면 모은 돈이잖아. 일해서 어떻게든 쥐어짜서 쓸 거 안 쓰고 막 힘들게 막 평생 고생해서 월급 받아서 그 돈 모으려면 뭐 10년 15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. 뭐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포함하면 훨씬 더 긴 기간을 고생을 하신 거죠. 그렇게 다 모아놓고 한 방에 쉽게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후회가 많겠어요. 또 이런 집의 특징이 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. 부부간의 가족 간의 관계까지 다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남편이 주식으로 날렸다 그러면 사모님들이 일단 이혼하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, 뭐 드물긴 하지만 사모님들이 모은 돈을 주식으로 날린 경우도 있잖아요. 남편 몰래. 이런 경우는 남편 절대 몰라야 된다. 어떻게든 빨리 탕감받자. 남편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. 맞아요. 네, 이런 분들도 많고, 남의 돈 빌려와서 날리고 에이 탕감 받으면 그만이지, 요런 케이스랑 다르게 내가 진짜 죽도록 모아서 투자에 별 관심도 없이 살았고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는 걸 인생의 낙으로 알고 집 사고 예금 모았는데 남들 투자해서 막 벼락 부자 되고 나는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되니까 이걸 못 견디고 이제 고점에 물렸다가 한 방에 다 날리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좀 후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, 이분들이. 부장님은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이런 신세한탄, 이런 후회 어떤 게 많이 있던가요? 그렇죠. 대부분 이렇게 돌려 막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 보면 항상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이런 맞아. 제도가 있는 걸 이제 알아. 이런 맞아. 분들이 제일 안타깝죠. 그렇게 책임감 있고 열심히 변제하려는 분은 회생이란 걸 알아보지를 않아. 네, 아예 맞아요. 애초에 회생이나 워크아웃이란 걸 관심도 없이 살아요. 내가 빌린 건 다 갚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책임감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라서 돌려막기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런 제도를 안지도 얼마 안 됐어. 그냥 옆에서 누가 탕감받고 탈출했다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런 게 있어? 막 이렇게 오시는 거지.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. 자기가 돈을 갚았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건 아니에요. 다만 빨리 탕감받았으면 그 돈으로 그냥 자녀들 결혼할 때 좀 보태줄 걸, 자녀들 대학 갈 때 좀 보태줄 걸, 이자 낸 거랑 비교가 되니까 그게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죠.